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을 좀 소화하면서 안도감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월의 발언에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하기는 했지만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반응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잘 무사히 넘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알던 수준의 발언,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것에서 나름의 안도감을 보여줬던 뉴욕장입니다. 이번 주 국내장은 그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하는가가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성장주로 여전히 자금이 집중될 것인지 아니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가치주 쪽에서 선택지를 찾아봐야 될지, 그도 아니려면 계속된 테마주 순환을 따라가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일단 지난 금요일장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은 양지수 모두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이 됐어요. 미국 증시가 하락한 여파를 고스란히 국내가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2차 전지 반등으로 인한 낙폭의 축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역시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0.7% 밀린 채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다소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2차 전지주에 힘입어서 낙폭 많이 줄였어요. 0.2% 약세권에서 거래 마쳤네요. 장 후반에 조금 시장이 아시아권 전반이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측에서 프리고진 사망에 대해서 러시아 관리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 꺼내놓은 점이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됐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미디어 테마, 민영화 재부각 이슈가 등장하면서 YTN 등의 기업들 주가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섹터로 들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쪽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을 필두로 해서 강세 흐름 나왔고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육계, 돈육 이런 쪽의 움직임 좋았습니다. 음식료 섹터인 거죠. 그리고 SK증권이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라는 산업보고서를 내면서 보험 섹터도 긍정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 고익 곧 등의 이슈가 들려오죠. 화장품주도 일부 강세였고요. 전력기기는 꾸준하게 조용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밀려난 쪽은 그 전 거래일에 시간 외에서 하이퍼클로바엑스 내놓고 실망감으로 흔들렸던 종목이죠. 네이버가 그 전 거래일에 6% 상승을 고스란히 토했습니다. 7%까지 급락 마감이 됐고요. AI 관련주들도 같이 내려갔죠. HBM 그리고 전기전자 쪽 엔비디아에 대한 동력이 좀 약화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 밖에는 테마 섹터에서 양자암모나 맥신, 풍력 쪽의 하락도 눈에 띄었고요. 시장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의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쪽에 강한 시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차 전지에 여전히 많은 수급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불을 지필 만한 수급이 붙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시장의 상방 방향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기 때문에 수급이 자신 있게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수급에 뚫림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를 옮겨오는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꽤 많이 부각이 됐죠. 이날도 역시 포스코 DX, 에코프로비엠, LNF 등의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이전 상장의 모멘텀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살펴보죠. 자, 2차 전지는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정말 강합니다. 7월, 8월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 매수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에코프로 가격은 75만 원에서 125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MSCI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수급적으로 1번 들어오고 있었다면 여기 FTSE 본지수 편입 수급 역시나 유입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는 수급적으로 여전히 에코프로는
수준으로는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고요. 상반기에는 정말 개인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면 지금 하반기권에 들어와서는 보시다시피 매일같이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의 조금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죠. 어디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코스닥 엑소더스 꼽아봤는데요. 코스닥을 떠난 기업은 SK 오션플랜트, BH, 날스 평가정보 올해 있고요. 예정인 기업은 포스코 DX, 그리고 셀트리온과 합병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인 곳은 LNF와 HLB이고요. 부인 한쪽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그것을 꺼내놓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죠.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굵직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월한 자금 조달, 무엇보다 지금으로는 공매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옮겨가게 되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공매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긍정의 전략을 짠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게 맞는 키는 아닙니다. 지금 SK 오션플랜트나 BH, 날스 평가정보 모두 다 코스피로 이전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 흐름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이전으로 인한 분명 변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부각받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와 부인했지만 그래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에코프로 BM까지 이쪽 기업들의 추이, 수급적인 움직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잭슨홀 얘기해보겠네요. 그 지난해에는 한 8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지수 변동을 야기했었던 잭슨홀, 블랙홀로 기억되는 그날이 지난 금요일은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온 내용들 세 가지로만 추려봤는데 여전히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추가 긴축을 할지 고금리를 유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죠. 그 말은즉슨 이미 반복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미국 경제는 추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진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반에는 이 코멘트에 굉장히 시장이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던 수준 아니냐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했던 것을 다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는 2% 목표로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시장이 걱정했던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은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JP모건은 경고도 놀라움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시장에는 제한적 영향으로 일단 그쳤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 내용이 어떻게 달리 해석될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자, CME 페드워치에서는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50% 이상까지 베팅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이 아마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까지도 시장은 어느 정도 감내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관건은 앞으로의 인플레,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플레를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내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을 최근에 확인할 수 있죠. 이 부분은 부담일 겁니다. 반면에 주거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끈적한 물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안정화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상충하면서 어떤 추이를 보여줄지 봐야겠죠. 자, 그리고 개별단의 이슈로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에 찬반 투표가 있었는데 무려 97%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자동차 쪽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성이 생기겠죠. 노조는 4년 동안 임금 40%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부분 또한 인플레를 자극하는 내용이고요. 미국의 LG엔솔과 GM의 합작사도 역시나 올해 임금 25%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임금 비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해지는가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글로벌 원샷입니다.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의 연설을 소화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다 올라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으나 예상했던 수준이다라는 평가였고 바주카포는 없었다. 지난해 증시를 날려버렸던 바주카포 같은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에 나름 안도했죠. 다른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 발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아직 연준이 할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꺼내놨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한 매파적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울 것 없었다라는 평가였고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시장 예상을 조금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잭슨홀 파월 의장 연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안도감이 짙었어요. S&P 500의 11개 업종 모두 다 상승했고요. 개비 호실적 내놓으면서 소비재 쪽 분위기 좋았습니다. 자, 유가는 1% 상승했고요. 원유 시추 공수가 감소했다 등의 이슈가 영향을 줬네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밀려난 건 아니었어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인텔,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대다수가 오른 채 끝났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간의 모멘텀으로 실적을 앞두고 강력하게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 이후에 재료 노출이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옵션 거래가 늘어난 것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웨드부시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웨드부시가 테슬라에 대해서 엄청난 호평의 보고서를 냈어요. ESS나 FSD, 이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슈퍼차저, 테슬라 사업부는 하나하나가 각 기업으로 떼놔도 매력이 있을 만큼 좋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한 점이 영향을 줬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밸류체인이 좋았던 장이었습니다. 샤오펑도 무려 8%나 올랐는데요. 샤오펑의 자율주행 총괄이 엔비디아로 이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샤오펑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으로 이어졌고요. 주가가 강했네요. 자, 이제 이번 주는 좀 주목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될지 아닐지 여부인데요. 바로 오늘부터 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서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혹은 디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어떤 완화책을 내놓을지 관전 포인트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자, 각 섹터별로 보실까요? 일단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쪽 흐름이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띄죠. 루시드, 리비안, 니오 등도 강세였는데요. 웨드부시에 앞서 언급드린 긍정적 호평 영향도 있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그러니까 교직원연금에서는 사이즈로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큰 자금인데 여기에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의 이 비중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리비안과 니콜라, 루시드의 지분을 늘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그들 종목의 시세가 비교적 좋았습니다. 그 밖에 좋았던 쪽은 태양광 흐름이 괜찮았고요. 의료용과 산업용 로봇도 테마 상승으로 거의 압도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라늄도 너무나 좋았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좋았죠. 그리고 AI 자율주행, 헬스케어도 괜찮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신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도 전달이 됐고요. 그러면서 노보노나 일라이릴리가 주가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비만 당뇨의 흐름이 계속해서 뉴욕장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에너지도 유가가 올라가면서 강세 기록했고요. 눈에 띄는 건 결국 엔비디아가 2% 정도 밀렸다라는 점 되겠습니다. 빠진 쪽에서는 렌터카 호텔, 숙박, 음식료, 주류 등에서 밀려났네요. 자, 앞서 미국에서 우라늄 관련 테마가 강세였다라고 전해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그냥 찾아봤더니 시세가 꽤 괜찮았더라고요. 우라늄 에너지, 센트러스 에너지, 넥스젠 에너지, 카메코, 대표적인 우라늄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카메코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상승률 보시면 30%, 많게는 60% 이상 올랐습니다. 원전에 대한 무언가의 흐름이 잡히는 것일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원전 뉴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죠. 이 1호 타이틀을 갖기 위한 세계적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저희 머니투데이 단독 뉴스도 있었는데요. 현대건설은 미국의 홀텍사와 손잡고 2026년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첫 번째 SMR을 착공할 것이다 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고요. SK그룹은 테라파워와 그리고 뉴스케일은 국내 경북 지역의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아서 SMR을 설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정말 뉴스 대비 시장에 관심 한 자락 받지 못했던 원전 쪽이 조금은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원전 관련해서는 SMR 관련해 좀 짙은 색을 띠고 있는 기업들, 우리기술, 한신기계, G2파워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이런 뉴스와 흐름이 있었지 정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원전 우라늄 쪽에서 힌트를 찾아본 거였고요. 산업용과 의료용 로봇이 미국장에서 올랐죠. 관련한 종목들도 유명한 종목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던가 로쿠의 오토메이션, 의료용과 산업용의 각각 대표 주자들인데 지난 거래일 뉴욕장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죠.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로봇 한판으로 정말 자주 많이 보여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뉘게 되죠. 산업용은 공장 자동화 협동 로봇이고요. 서비스용은 의료, 군사, 안내, 청소 로봇 등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 공장 자동화 쪽에서 시작돼서 점점 이 로봇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대기업들의 투자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LG, SK그룹, 두산까지 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죠. 이 로봇 이슈도 꽤나 많이 쉬고 있던 로봇 종목들을 자극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의 10월 상장이 될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한 3배 정도예요. 물론 실적은 영업이익 자체로 본다면 조금 좋지 못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자금 조달을 해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어김없이 관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수혜주한다면 SBB테크, SPG 등의 감속기 업체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로봇주들 전반적인 시세 탈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보죠. 국내가 한국은 세계 최고 로봇 밀도를 자랑한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인데요. 2021년도 기준 직원 10,000명당 설치된 제조용 로봇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해줍니다. 물론 미국이나 독일, 영국 대비해서 어찌 보면 법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2008년도부터 지능형 로봇봇이 제정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봇 사업을 뒷받침해 줄 만한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배송 로봇과 혹은 규제 샌드박스 등의 이슈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만큼 로봇 모멘텀은 나름 한켠에 살아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네요. 산업 뉴스입니다. 메타가 지난 24일에 SK하이닉스 본사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에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HBM과 DDR5를 더 내놔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수정앵커 브리핑 내용이었었죠. 현대차 조합원이 결국 88.9% 파업을 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국토부는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주말 속보들 다 받으셨을 겁니다. 자, 노무라는 한국조선업에 대해서 작년이 정점이다라며 국내 조선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잡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고부가 선박 랠리가 계속되는데 라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심리적인 영향을 줄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증권거래 수수료 인지세가 인하됐다라는 이슈, 중국 정부가 정말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전달이 됐고요. 레이몬드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중한다라는 이야기, 한중의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소식 등이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얘기가 꽤 많이 잡히는 날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공시사항으로는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보도 재공시 기한입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체크하시죠. 이번 주는 각 일정들이 꽤 많은데요. 하루하루 당일 아침에 그날의 일정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섹터 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쪽 잡아주셨어요? 네, 이제 9월 중순쯤에 아이폰 15이 공개가 됩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아이폰 부품주들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이를 앞둔 관련주 대응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아이폰 15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증권가 리포트들도 속속 등장하더라고요.
8월 23일에 KB증권의 리포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9월 12일에 아이폰 15 공개하고 나서 전 모델이 출시될 것이다. 한 22일부터 이제 전 모델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 좀 우려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8월 22일에 IT 매체 9to5맥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맥스 출시가 3에서 4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프로맥스에 탑재가 되는 소니의 이미지 센서의 공급 차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KB증권에 따르면 최근에 소니가 아이폰 15의 이 이미지 센서의 캐파를 대폭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수율의 부진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맥스의 출시 지연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생산량이 될 텐데요. 애플 측에서는 8,700만 대의 기존 계획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폰 15의 생산량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8,700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4분기에 이 전체 70%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 시리즈 아무래도 고가의 이제 제품이 되겠죠. 이쪽의 생산량도 3분기 대비해서 3배 이상 4분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애플 쪽에서 이미 부품 업체에 아이폰 15의 생산 증량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이폰 15의 출하량 목표치가 이 재고의 비축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는 부품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9,100만 대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5 부품의 최종 품질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나 티타늄 프레임 같은 핵심 부품들의 생산 차질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려가 어느 정도 이제 식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폰 15의 프로 맥스를 포함해서 4개 정도 모델이 9월에는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폰 15는 아무래도 더 주목을 받는 게 역대급 스펙이다. 확실히 전작과는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디자인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것들이 많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 이슈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표는 포브스에서 이제 대만의 IT 전문 매체를 인용해서 내놓은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아이폰이나 휴대폰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갤럭시에서도 사용하는 C타입의 충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 대비해서도 충전의 속도가 30%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최첨단 AP, A17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TSMC에서 제작을 하는 건데 처음으로 3나노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TSMC 측에서는 이 AP의 생산 단가를 굉장히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5나노 공정 대비해서 50% 정도 높은 가격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15의 가격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 프레임을 사용하고 더 얇은 화면 테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역사상 최초로 10배 광학 줌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게 이번에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2TB 그러니까 더 큰 용량의 그런 부분들의 옵션이 출시가 된다면 가격은 $2,000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쭉 밀렸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애플이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때 맥이나 아이패드의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실적이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밀렸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글로벌 스마트폰의 판매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조한 판매가 예상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애플의 주가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폰 15 그리고 아이폰 15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판매량의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비전 프로도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의 자율주행차 등등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였고 국내에서는 LG 이노텍이나 BH, 더구전자 쪽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국내에서 애플 관련 부품주들을 봤을 때 2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애플, 이 아이폰 14 시리즈가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LG 이노텍의 특히나 아이폰 쪽의 매출을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넘게 떨어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을 크게 기록하면서 5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보시면 LG 이노텍 전월 대비해서 35%가량의 더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영업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BH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려할 만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기다림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아이폰이 새로 나온다라는 것은 좋은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 평균적으로 17%가량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선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빠질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의 교체 수요 자체가 2억 대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뚜렷한 경쟁 모델도 부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종목이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폰 15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신작 출시 전에 관련주들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이들 종목을 좀 보면서 기회로 삼을 만한 쪽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차기작 삼성의 폴더블 폰이냐 아니면 아이폰 이번 신작이냐 네. 뭐 새롭게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공개 이후의 시장 반응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전략도 잠시 후 챙겨갈게요. 자, 중국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SNS에서 일본 화장품이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후반에 있었죠. 왜지? 라고 찾아보면 불매 리스트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본의 제품들을 사지 말자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동안 일본 화장품을 많이 수입했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한국이 1위를 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한 1위가 프랑스,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선택지에서 조금씩 제외한다면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들 정리를 해둔 거니까요. 요거는 화면으로 캡처해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 주말 사이에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모멘텀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주말 사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던 내용이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또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소식 얼마 전에 들어온 모멘텀이죠. 그리고 7월에 방한한 중국인이 작년 대비 2000%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많이 와서 밥솥을 사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쿠쿠홀딩스, 쿠쿠홈시스, PN풍년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루틴적으로 기억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소비주, 면세 호텔, 여행 이런 쪽 좋을 거야 라는 거고요. 새롭게 부상한 내용이 이거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중국에서 노재팬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소금 산다고 육탄전을 벌이고 있고 일본의 원료를 쓰는 곳까지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단 중국 내에서 여행 사이트에 일본 관광 홍보 상품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대사관은 중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일본어 조용히 써라, 혹시 모른다라는 경고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슈가 계속된다면 일본의
일본에 여행 가려던 이들이 취소하고 한국에 오지 않을까? 뭐 일본 거 안 쓰면 한국 거 쓰지 않을까? 이런 맥락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산, 육계, 돈육, 화장품, 여행 쪽에서 그 모멘텀을 단기적으로라도 받아갈 여지가 있고요. 그 밖에는 중국을 떠올려 본다면 뭐 경기 이슈가 되겠죠. 중국 경기 안 좋은데 우리가 그 영향을 계속 수출 데이터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과거 대비 한국과 중국 사이가 뭐 수출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 많이 줄었다. 한국과 중국은 이혼 중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15년 만에 인지세 인하를 했습니다. 뭔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들은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부양이 정말 숫자로 보이기만 하면 철강, 화학 이런 쪽도 개선 여지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쪽은 관심 받기엔 조금 낮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이슈요. 일단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좀 완화적 스탠스를 일부 취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레이몬드 상무장관이 방중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의 갈등을 대비해서 반도체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 반도체 기업들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슈가 될 여지는 있겠죠.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등등이 관련해서 테마로 엮이니까요. 확인하시고요. 국내에서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금지 의무화 추진 이슈도 주말 사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한번 중국을 타이틀로 두고 고려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챙겨보시죠. 전략의 시간입니다.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 연설 지나갔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언제나 너무 이슈가 되면 좀 생각보다는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이걸 소화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전략 좀 짜주세요. 뭐 지난주 시장이 참 엔비디아 때문에 하루 웃었다가 또 그 다음 날 우는 모습, 또 파월의 연설은 뭐 큰 내용은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냥 뻔하게 평상시에 했던 얘기 그대로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도주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도 제가 여러 섹터를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섹터가 아예 없어요.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은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약간 2차전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추세가 다 많이 좀 이탈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번에 돌리긴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테마 장세죠. 초전도에서 맥신에서 양자 컴퓨터, 거기서 이제 일부 후쿠시마 관련된 식품류까지. 그래서 좀 테마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 전환은 좀 쉽진 않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 전환은 아직은 퀘스천 마크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것을 이 전략에 공감하신다면 염두에 두고 전략 짜시고요. 뉴욕장에서 몇 가지 힌트 속에서 우라늄 관련 종목들의 시세, 원전 뉴스, 네. 또 로봇 이슈 막 있었는데 로봇주들도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생각보다 연속성을 못 네. 띄어서요. 그런데 두산 로봇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관심 가져도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하나 로봇인가요? 뭐 관련해서 계속 이슈는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로봇 쪽에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라기보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약간 단기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지만 지금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대부분 섹터가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로봇주를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 대해서는 일단 유창현 본부장님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네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접근해볼 신호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로 가볼게요. 아이폰 차기작 이제 공개 임박인데, 이때만 하면 과거에는 막 아이폰 관련한 종목들 막 분류해서 시세 상승률 체크하고 이랬던 기억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폰 신작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반도체, AI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계속 성숙기에 좀 진입해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수요 둔화를 일으키고 있죠. 물론 이제 아이폰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맞물렸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3분기 연속 좀 판매가 좀 둔화됐다는 부분들은 약간 부정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가폰이라든지 폴더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애플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22일, 9월 말 정도겠죠. 9월 말 정도에 이제 신제품 출시 공개를 좀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서서히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별적인 접근은 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시장 흐름과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관련된 기업을 좀 보신다라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BH 그리고 JNTC 같은 기업들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BH, JNTC, 삼성전기 세 종목 중에 좀 대장으로 놓고 볼 건요. 일단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JNTC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강화 유리를 하나요? 그 패널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력도 측면 그리고 이슈 측면에서 JNTC 저희 관심 두고 체크하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이야기 다뤄봤고요. 자, 중국 관련한 이야기. 이게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그 소비 영향권 혹은 중국의 일본 보이콧의 영향권, 중국 경기 영향권 다 달라요. 그중에서 좀 스토리와 주가 가치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지요? 일단은 뭐 약간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행 규제가 좀 이루어졌고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신용 리스크가 발생을 한 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치고 나가려다가 치고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일본 규제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관련해서 조금 더 여행객이 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중국 그 인민들 사이에 인민들이 현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연초에 리오프닝 했을 때 중국에 그동안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저축량이 최소 700조에서 최대한 1200조 이상 될 거다라고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를 불러일으키면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신용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좀 계속 소비 쪽으로 유도를 한다라면 충분히 중국인들은 소비 여력은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본다라면 아무래도 관광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제가 보던 타이밍은 좀 강한 재정 부양이 좀 나올 때를 예상을 좀 했었는데 네. 어쨌든 약간 일본 규제 이슈들이 좀 있다라면 뭐 저는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 그리고 화장품주를 보신다면 토니모리 같은 기업들도 조금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와 토니모리 어찌 보면 중국의 일본 보이콧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국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앞당겨질 여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내용적 측면에서 관심도 두 기업 얘기해 주셨네요.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창의스픽으로 가볼게요. 어려울 것 같아요. 혁신적 염증 억제 방식, 아토피 치료제 누겔. 여기서 단어는 다 알겠는데 네.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떤 기업이에요? 샤페이론이라는 회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최근 뭐 섹터가 딱히 마음에 드는 섹터가 별로 없어서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염증 복합 억제제 그리고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증이 발전하면서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발생하는 거니까요. 지금 가장 좀 주목하는 건 아토피 쪽인 것 같아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아토피 환자가 한 97, 8만 명 정도였다고 하고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한 30% 가까이 한 28% 이상이 9세 미만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토피는 딱히 왜 원인을 좀 발병하는지 원인을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도 별로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아토피 관련해서 임상인가요? 임상을 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찾는 부분들 또 허가를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 관련해서 이 기술 이전 논의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알츠하이머 후보물질 누세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최근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4,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7,000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는 좀 열어놓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7,000원의 단기 목표가 잡고 샤페론 살펴가겠습니다. 차익스픽 중에요. 펩트론도 있어요. 이 펩트론이 144%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긴 합니다만 관련한 이 산업 분야 뉴스가 미국에서부터 국내까지 계속되거든요. 네. 보유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약간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네. 추세는 계속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뉴스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판단에 조금 맡겨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익을 챙겨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지 이슈적 측면에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실지 아니면 분할 매도하실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과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